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법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동진 쪽에서 나오는 본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숙, 해공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기록에 남아 있는 걸로만 치면 이 해공이 우리나라 전 불교 역사에서 가장 신이승으로는 대단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양반 있고 또 저기 낭지, 낭지 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해공이라는 사람을 조금 보면 맞네. 여기 낭지 있는데 낭지는 여기에 안 끼는 게 이런 신의승 계열에서 끼기가 좀 어려운 게 낭지 스님 같은 경우는 연대가 저거보다 훨씬 빠르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해공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천진공이라는 사람의 노비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게 하층민 딱 봐도 노비의 아들이니까 노비의 아들이면 보통 종목법에 의해서 그냥 노비지. 시작부터 노비지. 그렇게 해서 천진공은 좀 잘 나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천진공이 몸이 아팠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래갖고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종기예요. 종기가 터졌다라고 하는 걸로 종기야.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서 뭐 중내산에 하고 있는 거고 조선시대 때 임금도 그렇게 다 죽었으니까 뭐 문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죽으니까 정조라든지 다 죽으니까. 근데 이게 고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 골마서 이게 땡땡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커지는 그런 고름이에요. 이런 종기예요. 안 터져. 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터진다니까. 그거는 칼로 째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밑에 마그마가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백두산보다 두꺼울 거야.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그런 거 어렸을 때 그 사춘기 때 이렇게 종기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 나면 잘 터지는 게 있고 이거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하면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죽을 힘을 다했는데 살껍질만 벗겨지고 터지지는 않고 너무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지금 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만한 거라니까. 이게 보통 벼루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 죽을 정도면 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팠는데 얘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 서서 계속 있었더니 거기가 터지면서 종기가 이게 종기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 나와 버리면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종기 봤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거든요. 그 고약 붙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종기 이렇게 큰 거. 그거 진짜 어렸을 때 보고 있으면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 종기를 치료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됐는데 매사냥 얘기가 나오는 게 저게 매사냥이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응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 몽고 때 이게 이제 번성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몽고 갔을 때 매 이렇게 올려놓고 매인지 독수리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 1달러인가 주면 해가지고 사진 찍고 나 이런 거 해봤는데 그거 재밌던데. 근데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안경 낀 사람들이 약간 유리한 거는 한 방에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새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쪼지 않을까 이 생각이거든. 이거 쪼면 여기 굉장히 취약하잖아. 이런 데는 조금 쪼면 뭐 피나면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보안경 딱 하나 또 끼고 있잖아. 그래서 뭐 끄떡 없지.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사냥 이런 것 때문에 저 나오는 거예요. 저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몽고 전에도 신라 시대 때도 유목문화가 충분히 있었구나. 매사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이쪽에 놓고 저쪽으로 이제 부임지에서 갔는데 쟤한테 관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 올 걸 안 갖고 왔네. 그랬더니 애가 갖고 왔대. 제가 그럴 줄 알고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처음에 종기가 터졌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반복되면서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아닐까?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호의가 반복되면 둘린 줄 안다. 이런 것처럼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반복되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풀어줬대. 나중에 네가 뭐 잘 되면 나를 좀 봐줘. 이러면서 풀어줬대. 재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이게 또 재밌게 삽니다.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셨는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김성동의 만다라. 저는 보편성이 힘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특수성은 단타적인 특수성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찍어서 맞는 시험 답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율할 수 없다면 찍어서 맞는 거는 그건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예. 그래서 뭐 하냐면 만취한 상태에서 삼태기를 쥐고 노래하고 춤추고 저작거리에서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삼태기 쥐고 다닌다 그래서 북회화상, 자루를 쥐고 다니는 화상. 화상은 큰 스님. 그러니까 저 때도 저렇게 굴러다니는 사람을 화상이라고 한 걸로 봐서 큰 스님이 화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큰 스님 10년 이상 된 사람을 화상, 큰 스님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홍화상, 지공화상, 뭐 무학화상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쌍스럽게 써가지고 야이노모 화상아 그리고 말 안 듣는 남편을 화상, 이놈 화상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도 화상이라는 칭호가 그렇게 높게 쓰이지는 않았던 흔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외화상이라고 했다. 근데 요 비슷한 캐릭터가 중국에 한 명 있지. 요 짭인데 요 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요 해숙이 무덤에 집신 한 짝 남기고 갔다. 이건 달마대사 짭이거든. 그렇게 해서 저거 달마대사가 같은 스님이니까 소송을 안 걸어서 그렇지 저거 저작권 소송 걸면 표절로 걸려요. 표절로.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해공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요 짭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포대화상입니다. 포대화상 개차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당나라 말 5대 초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9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900년대 사람이니까 오히려 해공보다 더 뒤야. 근데 비슷한 행적을 보이는 거지. 근데 포대화상이 뭐 음식을 그 자루에다 넣었다가 꺼내서 애들한테 주고 야 그거 질병의 전파자다. 지금 생각하면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도 먹을 게 귀했을 때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삼태기를 쥐고 쓸데없는 거를 넣어 갖고 다니는 저런 약간 비승비속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자장 얘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장률사 얘기도 보면 자장률사가 맨 마지막에 지금 성남원 그러니까 정암사 지금 정암사에 있을 때 파가사, 찢어진 가사를 입은 비승비속 약간 이상한 형태의 스님이 이렇게 삼태기에다가 죽은 개 시체를 넣어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약간 기이한 승려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지금 사회가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없어졌는데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뭐 이남희, 이회수, 뭐 중광 뭐 이런 식의 캐릭터들이 있었어.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별로로 봤었던 분들인데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약간 긴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올 것 같은 분들. 행실만 기인이야.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기인은 진짜 머리가 기인이어야 돼. 천재적 사고를 하고 이런 게 기인이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형태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기인과 광인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면 기인은 다 격리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격리로. 그래서 그 사회가 이제 불안정할 때는 그걸 좀 용인해 주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포대화상이 어떻게 보면 원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이 양반 피서법이 참 대단하죠. 더우면 우물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 딱 있는다는 거죠. 우물에 들어가서. 나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물에서 나올 때는 청이 동자가,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먼저 나와서 영감님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앞에 우리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앞에 차 이렇게 딱 사이드카 인솔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도교적 유풍입니다. 앞에 어린애, 푸른 옷 입은 어린애 나온다는 거는 도교적 유풍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국선 얘기가 나오고, 이쪽에는 지금 이 청이동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신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구나, 신선사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선사상과 뭔가 융합되는 게 있네. 그리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불교는 구름 안 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의 신족통에는 구름을 안 타. 내 자체가 에너지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슈퍼맨 생각하시면 돼. 슈퍼맨을 생각하시면 돼. 슈퍼맨은 구름을 안 타. 내 자체에 에너지 원이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탄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은 나를 수가 없고 무언가를 타고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가벼울 수 있는 거야. 그게 구름하고 칼을 탄다는 거예요. 이기어검이라고 칼을 타고 날아다닌다는 게 있어. 그런 거 몰라? 천둥권법, 여동빈 뭐 이런 거 칼을 타고 다녀.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풀이를 걸을 수는 있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풀이를 걸을 수는 있어도 나를 수는 없는 게 동아시아예요. 그건 기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물질인데 생활의 달인처럼 조밀해져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근원 자체가 정신이에요. 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저쪽 그러면 저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빨리 뛰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에 뛰어. 뭐 9초 얼마에 뛰겠지. 뭐 9초까지는 못 내려갈 거예요. 뭐 9초 7에 뛰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20초에 뛰어. 근데 우사인 볼트는 9초에 뛰어. 근데 내공을 수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3초에 뛸 수 있어. 경공수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순간이동은 안 돼. 이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신통은 아닌데 생활의 달인같이 되는 그러한 기술의 연마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기철학이 깔려 있어요. 철학적 배경은 기철학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기공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기를 써서 장풍을 날리든지 저거를 장풍에서 이렇게 감아서 저걸 사람을 띄워야 되는데 아무리 내공을 수련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근수가 많이 나가면 불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염력을 수련한 사람은 떠라고 하면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달라.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 기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내가 신통이 있으면 난 안 추워. 그럼 끝이에요. 아니 나는 안 더워. 이러면 끝이야. 그럼 내 몸은 그냥 유지가 된다니까. 근데 저 안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우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 우물은 두 가지거든요. 저희 재생의 공간,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이동 통로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갔다 온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서는 보통 그냥 한 3개월 기록만으로 놓고 보면 그냥 한 3개월 동안 그냥 그 밑에서 있다가 나오는 정도 설정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네가 우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찝찝해. 너만 생각하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예, 신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 청이동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청이동자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동방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이동자예요, 저거.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학동, 안 그러면 그 청학집이라는 데 봐도, 500년 된 학은 푸른색 학이 되고, 그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거 다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에 대한 설정, 그게 동쪽의 양기라는 설정이에요. 양기가 충만하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동방목, 목이라고 하는 게 푸른색이고 동쪽을 상징해서 지금 저런 양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신선, 유불선 할 때 그 선유품과 관련돼서 어떠한 서로 접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어사 이야기가 나오죠. 우어사 이야기, 저 포항의 우어사. 그래서 원효랑 같이 이렇게 하고 그 우어사 앞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었대잖아요. 그래서 한참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냐? 이랬더니 해공이 엉덩이를 까고 쌌대잖아.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았다. 그래서 쌌더니 물고기들이 그대로 살아서 나와서 방생하더라. 그래서 원효도 해봤더니 원효는 안 나오고 원효는 변비였고 해공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나온다더라. 뒤로 살아있는 거 나오는 건 기생충밖에 못 봤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해숙이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주고 회복한다는 거하고 나는 생명을 해치지만 실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그 설정은 같은 설정이에요. 같은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오어사에서 있었던 원효 너는 똥을 싸지만 나는 고기를 싼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고 저게 내 고기다. 저게 내 고기다 하면서 오어사가 됐대. 예. 이게 뭔가 싶지.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이게 세련되지 않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설화로 전해지던 이야기들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세련된 면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구창공 또 나오네. 저 해숙 나왔을 때 이 구창공이 이렇게 가다가 산에서 해공이 죽어 있고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걸 봤대. 이거 좀 더 리얼해. 해숙은 무덤을 썼는데 사람을 다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파봤더니 집신 한 짝만 있었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썩어 있는 사람을 봤대.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돌아가셨나? 이랬더니 마을에 갔더니 멀쩡히 살아서 또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게 죽음을 생사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생사에 자유롭다. 지금 똑같은 설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저 해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에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다는 설정이고 여기는 그거보다 센 설정입니다. 센 설정. 그래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나중에는 하늘에 뜬 채로 입적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하늘에 뜬 채로 입적했다라고 나와요. 그게 신선사상으로 얘기하면 우화등선입니다. 우화등선. 참. 최고 단계. 최고 단계라고 하는. 그리고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당나라 때 보화요령이라고 있어요. 보화 스님의 요령. 유명한 예이거든요. 이 보화 스님, 당나라 때 그 전통록에 나오는데 이 보화 스님도 저런 신이승이에요. 신이승.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요령을 흔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보화 요령이에요. 승천해서 승천하면서 죽어. 그러면 하늘에서 입적하면 저게 떨어지나 어쩌나 뭐 모르겠어. 그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어서 떨어졌다는 박혁거세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설정들이 반복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묘사, 이게 선덕여왕이 창건한 제가 추정하기로는 왕실의 위패를 모신 일종의 종묘 같은 그런 사찰이에요. 그래서 영묘사, 옥문지 뒤쪽에 있었던 영묘사, 저 영묘사에 가가지고 금줄을 치고 있더래. 이게 새끼줄을 이렇게 치고 있더래. 이렇게 쳐. 그래서 그렇게 쳐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뒤에 풀어라. 라고 했대. 근데 거기 이제 대화제가 나거든요. 그게 직위설화라고 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을 짝사랑한 남자 이야기. 전에도 잠깐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직위라는 사람이 선덕여왕 사생팬이었는데 왕을 볼 일이 없는 거지. 왕궁에 사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부터 가서 거기서 쭈그러져서 이렇게 계속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이 사람이 잠들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왔다가 간 거죠. 가면서 거기서 자고 있는 직위를 보고 제가 나를 그렇게 내 사생팬 대장이라며 이래가지고 내려서 한번 봅니다. 보고 팔찌를 끌어서. 그래서 우리도 염주를 차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딱 놔주고 갔대잖아. 그래서 직위가 그거를 딱 눈을 뜨고 보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추론해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얘기도 들었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벌였느냐.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그래서 심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불귀신이 됐다더라. 그래서 그 불귀신이 돼서 온몸에서 불이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서 타 죽었대. 그러면서 그 뛰어댕겼더니 그게 영묘사로 불길이 옮겨 붙어서 영묘사에 큰 화재가 났는데 해공이 새끼줄로 묶어놓은 쪽에는 불이 붙지 않았더라. 개인적으로 저런 얘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묶으면 되지, 지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이제 결계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줄 치는 거죠. 금줄. 어디로 넘어오지 마라. 삿된 것들이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 줄 쳐놓은 데까지만 딱 불나고 끝났다더라. 그러면 좀 더 치지.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저처럼 생각 안 하고 참 영험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전체를 다 구했어야지. 아니, 배가 빠져서 죽을 걸 알아. 사람이 죽을 걸 알아. 그러면 그걸 다 구할 생각을 해야지. 몇 명만 구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또 저런 사람들은 또 약을 이렇게 팔지. 인연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 영험함을 보였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신인종, 이 명랑이라는 자장률사 언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장조카예요. 그래서 자장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유학 갔다 온 기록상으로 봤을 때 자장보다 앞에서 유학을 하거든요. 당나라 유학을. 당나라 유학하고 자기네 집 우물로다가 들어왔다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갈 때는 배 타고 가지만 내가 올 때는 우물로 온다. 우리는 타운 포탈이다. 뭐 이러면서 탁 시공을 넘어서 쫙 오거든. 예.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사천왕사 창건하고 당나라가 신라를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50만 대군을 문두루 비법으로 막아내고 이렇게 해서 신인종을 창설하는 거. 신인은 이렇게 수인, 결인, 개인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드는 인계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인종을 창설하고 신인종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승이라도 얘네들하고는 다르다. 이 해공, 해숙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이상하게 살다가 그냥 기인으로 살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그럼 명랑 같은 케이스는 뭐냐? 명랑 같은 케이스는 그거를 전수합니다. 그런 비법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명랑이 금강사라는 절을 낙성을 했대. 하나를 만들었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초청장에 안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공이 안 왔네. 그래서 향로를 딱 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자꾸 요즘 뭐 민원이 들어온다던데
아니 여기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제가 향을 펴야 된다라고 했더니 스님들이 자꾸 싫어한대. 근데 늘상 저게 나와요. 향을 피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 피고 향로를 딱 시켜들었다. 이 얘기는 지금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향연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공이 듣고 해공이 딱 감음을 하는 거예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딱 감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잖아요. 저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밀본 법사에게도 향로 가지고 딱 하거든. 그러니까 향을 피운다는 게 기원한다, 내 의지를 저쪽으로 보낸다, 부처님에게 알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안 피우면 사실은 기도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향을 피웠냐? 그때는 기도를 안 했지. 그때는 기도를 안 했지. 그리고 자꾸 뭐 태초부터 있었냐? 태초에는 인류도 없었어. 인류도 없었어. 문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따지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혼제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럼 세금은 왜 내? 태초에 있었어? 그럼 국가에 대해 한번 항변해 보지? 국가에서 재산세를 내라 했어. 태초에 있었습니까? 그냥 감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태초에 있었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거리들은 아니고 이 향이라는 게 쓰임새를 보면 계속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통하고 신명과 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등한 정신들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향이에요. 그래서 향을 딱 받쳐들었다는 얘기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보내는 거지. 야, 큰 스님 안 오셨다. 카톡 보내라. 카톡으로 보냈더니 바로 득달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주 간절하게 청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왔다는 거잖아. 이 정도 능력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다니다 보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순식간에 딱딱딱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치? 몰라. 해공스님도 경주 안에서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 경주에서 경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하필 또 그날 비가 왔는가 봐. 나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비가 왔는데 발이 젖지 않았다. 발이 젖지 않았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백족화상 담시 얘기할 때 담시는 발이 하얗고 발이 하얗다는 얘기가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마 중앙아시아 쪽이나 안 그러면 저 하서베랑 쪽 그러니까는 서역 쪽 사람이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위구르족 같은 신강 위구르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면 약간 백인 피가 있는 거지. 그러면 훨씬 하얗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발이 젖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뭐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신통으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 의미인 거는 분명한데 뭐가 희한한 거냐면 명랑 스님이 낙성식 날짜를 도대체 뭘 받았길래 신인종이라며 비 오는 날 낙성식을 해. 그 정도는 이렇게 문두루비법해서 날려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구름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보면 전에 제등행렬 하는데 비가 오는 거야. 나 그때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회를 보는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감노비를 감노비 안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등행렬인데 뭔 감노비야 이게 죽기만 하고만 몸 안에 칠척거리고 그다음 등 다 졌는데 그래서 아니 보통 이제 그렇게 날짜들을 그냥 박아놓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신인종이 뭐냐면 신통을 일으키는 종파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낙성식에 비가 와.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영험한가.
그래서 저 기록이 명랑스님을 매기는 기록인가, 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서로 친해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꽈보면 이게 매기는데. 그리고 얘기했잖아, 여기에 명랑은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어벤져스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늘에 뜬 채로 입적했다. 그리고 사리가 다수가 나왔. 하늘에 뜬 채로 입적했는데 사리가 나오려면 하늘에 떴다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떨어졌다가 화장했다는 얘기거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 재밌냐? 이해동진이니까 해공해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다는 얘기거든. 지금 같이 묶여서 지금 세트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런데 해숙은 매장이에요. 해공은 화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이 정착이 됐느냐? 아직 안 됐을 시기거든. 그런데 왜 화장으로 나오느냐? 한국 불교에서 최초로 화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장률사입니다. 자장률사의 맨 마지막 기록을 보면 운신이라 그래가지고 높은 데서 낭떠러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한국 문화에도 그게 있어. 시신이 온전하지 않는 경우에 화장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하늘에 떠서 입적했다고 사리가 나왔다를 연결시켜 보면 시신에 손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태웠더니 사리가 이게 이제 사리도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뼈 자체도 사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연골, 이걸 신령한 뼈라고 해서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고려 말에도 연골 자체도 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승의 뼈 자체는 다 살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열반경이라든지 소승열반경에 보면, 초기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의 법구 자체, 그러니까는 화장하기 전도 살이야. 몸 자체가 살이야. 그리고 지금 부처님의 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델리박물관에 있는 거 다 뼈입니다. 뼈. 구슬은 없어. 구슬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은 살이가 없어. 그래서 고려 후기까지도 뼈와 연골 자체도 사리로 나와요. 사리랑 혼용돼서 써줘요. 그래서 이게 뼈숭배랑 관련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사리가 다수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시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입적이 됐고, 그래서 화장된 게 아닌가를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다 제도적으로 완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층민이잖아. 지금 노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아들이라도 출가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귀족이 출가하는 거하고 평민이 출가하는 완전히 달라요.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도 우리가 잘 사는 집에하고, 그다음에 보통하고 좀 가난한 집에하고 뭐 유학을 간다든지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거 못 느끼셔? 있잖아. 그 사실이잖아. 똑같아요. 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천민으로 출가하면 그 신돈이잖아. 신돈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매골승, 시체 같은 거 묻고 장의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것만 하는. 근데 남의 시신이나, 그러니까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다 예전에는 천하게 봤어요. 지금 현대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사회적 인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삶들, 이들의 굴곡진 삶도 어떻게 보면 신분과 관련돼서 좀 골치 아팠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민중 쪽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민중에게 무언가 신적으로 신격화돼서 어필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민중이 정부가 무언가를 제대로 못했을 때, 임진왜란 때 사명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상 해주니까 사명당이 신격화되면서 일본에 가서 무슨 일본 사람들이 쇠로다가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그게 다 달궈졌는데
얼음 빙잔을 쓰고 이랬더니 막 고드름이 열리고 막 저거 막 딱 들어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유전하는 것처럼 어떤 민중적 정서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론을 보고 이건 내가 쓴 글이다라고 했대. 이것도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조론은 구마라 집에 4대 제자가 있어요. 승조, 도생, 도용, 승애 이렇게 해서 도생이 도노의 시조고, 승조가 어떻게 보면 반야공사상의 체계적인 이해자거든. 31살인가 죽었어요. 제가 저 승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런 조론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근데 그 조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승조의 후신이다. 원효를 디그나가 진나의 후신이다. 인도의 진나의 후신이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 내가 듣고 있으면. 승조가 뭔 업이 두터워서 여기서 천민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생이 천민 자식입니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승조 정도면 그냥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통적으로는 승조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국에서 통일로 넘어가는 그 전환의 시기에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귀족 불교도 존재를 하고 민중 불교도 존재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설화되고 신격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강력해지니까 제도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신라 최초 사찰인 흑륜사의 10명의 영웅들, 10성, 성인으로까지 반열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흥법편 마치고 다음 시간에 탑상편 가섭불 연자석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탑상편이 굉장한 강자예요. 제가 탑상편 수업만 도대체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미술사 수업에서 탑상편을 하는데 탑상편만 합니다. 삼국유사 중에 까놓고 얘기해서. 왜? 탑하고 상이야. 불상하고 탑이기 때문에 이게 미술사에는 이거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저거를 다 새로 말 어떻게 저렇게 할 거냐?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하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했던 것들은 중간중간에 빼고 안 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탑상평을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